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몇 년 전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많이 힘들었던 그 추운 날의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저, 그리고 5살 어린 여동생,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평범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찌개와 불고기를 팔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팔면서 술도 같이 파는 그런 고깃집이었죠. 평범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말 잘 듣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끔찍하게도 예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여웠거든요. 아기 때부터 제가 양치도 도와주고 세수도 해주고 한글도 알려주며 챙겨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엄청 기특해 하셨습니다. 두 분이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동생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생을 잘 챙겨주라고 일러두셨죠. 그러면 동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틀어주고 저는 공부하고 또 동생이랑 같이 간식으로 과자도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게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하거나 제가 학원 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동생 데리고 가게에 갔었죠. 이야, 사장님 댁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똘똘해요? 그러게, 더 똘망한 눈빛 좀 봐. 뭐가 돼도 되겠어요? 좋으시겠네, 우리 사장님.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은 입에 침이 마르게 저를 칭찬했습니다. 가게는 내 식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똘똘한 첫째에 귀여운 둘째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어머니는 집에 있고, 저는 학원 가기 전에 잠깐 가게에 갔습니다. 아빠, 오늘 지연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엄마 저녁에 가게 못 나오신대요. 그래, 지연아. 너는 괜찮아? 아침에 기침하는 것 같더니. 아침엔 목이 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몸 안 좋으면 학원 안 가도 되니까 말하고. 아직 학원 안 가지? 간식 좀 줄까? 어제 먹었던 사과 있어요? 그래. 아빠가 잘라줄게. 잠깐만 기다려. 가게 구석에 자리를 잡아 가방을 내려놓고 학원 문제집이나 다시 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천장 한쪽에 TV랑 스피커랑 달려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펑 소리를 내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붙더니 전선 타고 불이 이어지고 불길은 점점 세지면서 정말 눈 깜빡할 새에 가게 한쪽을 활활 태웠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희 가게는 테이블에 불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가스 버너를 썼거든요. 불길이 버너가 잔뜩 쌓인 쪽으로 번졌습니다. 주방에서 사과를 자르고 계셨던 아버지가 후다닥 나오셨습니다. 버너 쪽으로 번지는 불을 보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얼른 제게 뛰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는 그 순간 아버지 뒤로 무언가 터지는 소리들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새하얀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던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잠깐은 내가 지금 죽은 건가? 여기가 천국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누워있으니까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지혁아! 선생님, 지혁이 깨어났어요! 지혁이 눈 떴어요! 저는 삐걱거리는 고개를 돌려 옆을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팔에 링거도 꽂혀있고 손가락에 무슨 기계도 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알인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고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하려고 저를 안아주셨던 아버지는 그날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기 사고로 예측한다고 했는데 건물주인은 그런 거 모르겠고 보상을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본 옆 가게에서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은 모조리 사고를 수습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부모님이 힘겹게 마련하신 사고 나기 고작 1년 전에 구매한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은 아주 오래된 방 하나짜리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가게, 자상한 남편, 똑똑한 아이들을 두었던 어머니는 빚만 남기고 처분한 가게에 남편도 잃고 자식까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인생 참 모를 일이야. 지혁이 아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혁이 엄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애들 보면서 살아야죠. 괜찮긴. 남의 집이라는 게 좀 힘들어. 빚도 갚아야지. 다리 저는 자식도 챙겨야지. 아유, 젊은 나이에 딱해서 어떡해. 단골이었던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많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걱정이 당사자에게로 쌓이면 마냥 단순한 걱정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어머니는 아마 버거우셨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 관심도 오로지 혼자 견디셨기에 더 외로우셨을 거고요. 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하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버스 타고 30분 나가면 으리으리한 집이 줄지어 있는 부자 동네가 나왔거든요. 그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파출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 부잣집에서 고기나 과일이나 그 집 애들이 작아져서 못 입는 옷 같은 거 받아오면 그날은 어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돈 굳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웃음이 참 많던 어머니셨는데 아버지가 떠나시곤 웃질 않으셨습니다. 웃으실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동생을 돌보는 몫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집에 왔다가 가방 내려놓고 동네 유치원 버스 서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아주 느리게요. 집에 와서 동생 손 닦이고 발 닦이고 공부하고 있으면 늦은 저녁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제서야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녁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조그만한 동생만 쫑알거리기 바빴고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저희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편지 한 장 쓰시고 떠나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제가 클 때까지 그 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태규 씨 그렇게 떠나고 아이들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빚은 제가 혼자 어떻게든 갚을게요. 어머니, 지혁이랑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도 쪽지도 아닌 그것을 남기고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저희에게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그 어린 것이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자연스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사실 마음속으로 원망을 한 날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 버렸는지, 나라도 데려가지, 아니면 동생이라도 데려가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면 어머니의 웃지 않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행하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던 그 얼굴이 아른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어머니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 거라는 장애인 신청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제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등록도 했고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걸음이 느리다는 것, 좋아하던 체육을 더 이상 못 즐긴다는 것을 빼면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급식을 받아주는 친구도 있었고 매일 교탁에 놓여진 가정통신문을 제게 가져다주는 친구도 있었고 화장실이 급한데도 저 먼저 가라며 양보해주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것들은 어른이었습니다. 할머니 동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다리를 다쳤는지, 제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셋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동생이 통통 튀어다니는 바람에 할머니는 동생을 쫓아가셨고 저는 뒤처져서 걷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 있었는데 저를 보고 수군대더니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어머, 너가 걔구나? 네? 파출소 뒷골목 강씨 할머니 댁 손주 맞지? 네, 맞아요. 어머, 다리를 전다더니 진짜네. 아이고, 어린애가 어쩌다가. 원래부터 그랬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아니요, 사고로. 아이고, 아이고, 어쩜 좋아. 어린애가 절름발이가 돼서 니네 엄마는 지새끼 다리병신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지? 아이고, 강씨 할머니 팔자도 참 그렇다. 하나뿐인 아들도 죽어. 며느리가 손주들도 버려. 그런데 또 손주 몸뚱이가 성치도 않아.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아주머니들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하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도 느리게 걸으며 저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저를 쳐다보는 건지, 왜 내가 모르는 아줌마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 시선들이 불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망할 것이! 어디선가 검은 봉다리가 슝 날라왔고 제게 불편한 말을 내뱉은 아주머니의 머리로 봉다리가 떨어지더니 봉다리에서 튀어나온 오징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검은 봉다리의 주인인 저희 할머니와 동생이 성큼성큼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 망할 거사,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러는 너희들 인생은 무던하더냐? 이 남편, 네 자식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여기서 확 다 까발릴까? 내가 너희들이랑 똑같은 하찮은 사람 되기 싫어. 내 입 아끼는 줄만 알아. 이 모자란 것들. 어린 것을 두고 어디 어른들이 할 짓이 없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 어디 감히 내 손주한테.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너희 싹 다 잡아다가 오징어 밭에 묻어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고 입 단디 묶어라. 알겠냐? 아주머니들은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씩씩거리시며 제 손을 잡고 시장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 시장에서 장 안 보셔도 돼요? 아유, 우리 손주, 우리 귀한 손주 지혁이. 할미가 미안타. 저런 수준 낮은 것들이 있는 시장은 가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너만 욕보고 할미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 다시는 저기 가지 말자. 알겠지? 네,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와 동생을 예뻐하고 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밤에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지만 저희에게는 티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정성으로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하겠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동생 잘 돌보고 공부 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줄곧 공부는 뒤처지지 않게 잘했기에 그저 하던 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족한 살림이면서도 저 대학교 보내실 거라며 한 푼 두 푼 모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번데기 팔고 옥수수 팔고 찐빵도 파는 그런 자그마한 노점상 있잖아요. 벚꽃 피면 벚꽃놀이 하러 온 사람들에게 팔고 또 사람들 퇴근길에는 지하철역에서 찐빵 팔고 겨울밤엔 옥수수도 파셨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주우러 다니시기도 하셨고 가끔은 남의 노점상 봐주시며 돈을 버셨습니다. 참 어려웠고 참 힘들고 참 가난했습니다. 저야 중학생 때고 좀 컸다지만 제 동생은 그런 가난한 삶을 이해하기에는 많이 어렸습니다. 오빠. 지연아, 왜 울어? 오늘 친구 생일 파티였는데 친구가 나 집에 가래. 왜? 왜? 내가 생일 선물이 없어서 집에 가래. 생일 선물? 응. 친구들은 다이어리도 사오고 인형도 사오고 스티커도 사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래. 그랬구나. 나도 생일 파티 가고 싶어. 나도 인형 살래. 지연아,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 왜 없어? 왜? 왜 우리는 가난한 거야? 왜 우리는 거지야? 친구들이 맨날 나보고 가난하고 거지래. 싫어. 싫다고. 이럴 때면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명절 용돈도 안 받는데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그저 동생 잘 달래고 조그마한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었죠.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속상해하실 테니까요. 그냥 저 혼자 속상해하고 말자 했습니다. 공부하는 건 쉬웠는데 그렇게 동생 마음 알아주고 달래주고 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면 잊지도 않는 부모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그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상상 속에서 부모님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외롭거나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는 게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걸 할 여유 따위 없었습니다. 잠을 자거나 그냥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날이 좋아지더라고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신기해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신기할 만도 했겠죠. 고등학교 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꿈이 생겼거든요. 바로 의사였습니다. 그때 TV에서 어떤 의사분이 외국에 가서 밥도 잘 못 먹고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걸 봤거든요. 그때 그 더운 곳에서 땀 뻘뻘 흘리시며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서도 변호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는 세상이니 저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일부지만 등록금 지원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동생도 더 풍요롭게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코피 흘려가며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공부를 그냥 잘하면 안 된다고, 진짜 죽어라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질 않았습니다. 지혁아, 오늘 시험 끝났는데 놀러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자. 우리가 다 낼게, 응? 맞아, 너 2학년 되고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날엔 원래 좀 놀아줘야 하는 거야. 시험도 끝났는데 스트레스 풀 겸 한번 지르고 오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 줄 알았지만 저는 그럴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절하기 바빴죠. 미안. 나 면접도 준비해야 해서 놀 시간이 없다. 오늘 공부할 건 다 해야 해서. 다음에 놀자. 놀고 싶은 마음 꾹꾹 참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합격된 거 확인하고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 가난에서 조금 멀어진 걸까 하는 희망이 보여 눈물이 났고, 그동안 가난에 허덕였던 삶이 지나가서 눈물이 났고, 기뻐하는 할머니와 동생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교 합격했다고 의사가 되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다 잊고 기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서 더 똑바로 정신을 차리자 노력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의사가 되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하나 없이 1학년 1학기 동안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것만 30번이 넘습니다. 제가 다리 때문에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않으니까 움직임이 많은 일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쪽 사장님들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 봤던 알바들을 몇 개 떠올려 보자면 도서관 알바, 편의점 알바, 서점 알바, 콜센터 알바, 영화관 알바, 타자 치는 알바 등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하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하는 알바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를 두더라고요. 제가 좋은 학교의 의대생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들 하나같이 장애인이면 좀 아마 부담스러웠겠죠. 괜히 저를 알바생으로 썼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할 테고, 손님들이 장애인 알바생이 있다고 하면 거리를 두고 괜히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애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하며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방학 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학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희망대학 의대생이라고요? 네, 1학기 학점도 좋았어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학점은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학생을 가르치거나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답안지 보고 채점만 하는 알바인데 괜찮겠어요? 앉아 있어야만 할 텐데 불편하진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저 앉아 있는 거 잘합니다. 채점이든 뭐든 시켜만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방학 동안 저희 학원 잘 부탁드릴게요. 그게 제 인생 첫 아르바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이 어려워지고 나서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는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에 오가는 애들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재밌었습니다. 그때 학원 오는 애들도 방학이니까 거의 매일 학원에 오더라고요. 저는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점 알바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다음 늦은 저녁에도 학원을 오갔죠. 아침 되면 그 애들이 시험 친 게 책상에 쌓여 있었고 그걸 하루 종일 채점을 했습니다. 쪽지 시험 같은 걸 매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은 방학이 짧으니까 딱 한 달짜리 알바였습니다. 한 달이라도 이게 어디냐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오가는 애들이 제가 신기했나 봅니다. 그게 나쁜 의미로 신기해하던 게 아니었고 제가 장애가 있는데도 노력해서 의대를 간 게 아이들 눈에는 멋있어 보였나 봐요. 한 번씩 쉬는 시간 되면 저한테 와서 말도 걸고 진짜 의대생이냐고 물어보고 멋있다며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안면을 트다 보니까 이 애들이 저한테 와서 궁금한 문제도 물어보더라고요. 형,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이 바빠서요.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풀어요? 아, 이건 이렇게 풀면 쉬워. 형이 알려줄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수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꽤나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와, 형, 진짜 짱 똑똑하다. 설명도 엄청 쉽게 잘하고요. 저 이거 맨날 틀렸는데 형 설명 들으니까 다 알겠어요. 형 짱! 그런 칭찬을 받을 때면 내가 정말 가르치는 데에 소질이 있나 하는 기분 좋은 착각이 들기도 했죠. 정말 그렇게라도 한 걸까요? 알바 마지막 날 학원 원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학생, 가르치는 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요? 네, 아이들이 지역 학생이 문제 잘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인기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방학에만 2년이 닿아서 아쉽네요. 저희 학원엔 대학생 선생님을 안 모셔서 더욱 아쉽고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방학에 또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물론 그래야죠. 지역 학생만 괜찮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지역 학생,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과외 알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도 좋은 곳 다니고 학원에서 일했다는 이력도 생겼고요. 한번 알아봐요. 저도 혹시 괜찮은 자리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아, 과외 알바요?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랖이라니요. 너무 좋은 조언인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대학교 동기들이 과외 알바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장애인한테 배우는 것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동기들한테 어떻게 과외 알바 구했는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동기 중에 친하게 지냈던 한 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다음 학기에 군대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과외 학생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넘겨받아서 해보겠냐고 물어봤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지. 누가 장애인한테 과외를 받겠어 하면서도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과외 학생이랑 어머니가 아무렴 상관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심지어 급여도 다른 알바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수학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과외비 번 걸로 중학생이던 동생 운동화 하나 사주고 할머니께는 목도리랑 내복 사드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줄 수 있다니 그거 생각보다 더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때는 과외를 2개로 늘렸습니다. 제가 과외하는 학생이 성적이 많이 올라서
친구한테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 무렵에 제 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일부러 수업을 늘린 것도 있었습니다. 마냥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 스스로 계획도 세워가면서 공부를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대학교 가면 학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으자 싶어 수업을 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과외 수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중학생들이었는데 보통 바쁜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학원도 2개나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바이올린도 하고 탐구 과목도 따로 과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갈 때면 보통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왜 그렇게 대중교통 타는 곳이 멀리에 있는 건지. 버스를 타러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한창 시험 기간이었어서 잠도 잘 못 자고 공부할 때라 과외 끝나고 완전 진이 빠져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을 보며 걷고 있는데 제 발 앞으로 또르르 뭔가가 굴러왔습니다. 가로등에 비친 그 형태를 보니 사과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끔씩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제 탓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때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주방에 안 가셨을 거고,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과를 안 먹었습니다. 사과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엔 어머니 생각이 났고, 그럼 그리워지고 서러워지고 외로워졌거든요. 그걸 알고 할머니도 저한테는 사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집에서 사과를 안 드신 게 맞겠네요. 그런데 그날 무슨 상황인 건지 제 발 앞에 사과가 굴러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사과를 주워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제 앞에는 리어카를 끌고 가시던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폐지가 잔뜩 담긴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시던 할아버지는 밑이 터진 검은 봉다리를 들고 굴러가는 사과만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리어카를 세우기에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언덕 밑에 가서 계속해서 굴러가는 나머지 2개의 사과까지 주워왔습니다. 아이고, 학생,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투성이가 됐네. 할아버지는 3개의 사과들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아버지, 멀리 가세요? 요 언덕 넘어요. 이것들 가져다 주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며 폐지를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엄청 무겁겠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학생.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또 내려가면서 철물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인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10시가 지났구나. 이걸 어째요, 학생. 고생해서 도와줬는데 헛걸음했네요. 어차피 가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죠. 잘 숨겨두었다가 내일 와야지.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길도 어둡고 이거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가시기에 벅차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걸. 고마워요, 학생. 할아버지의 집은 철물점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택에 딸린 반지하방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신 할아버지는 메고 계셨던 가방을 여시더니 아까 떨어뜨린 사과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껍질 까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우리 손녀 주려고 산 건데 학생이 도와준 게 고마워서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 받아줄래요? 네? 아, 받아요, 받아. 이거 무거운 거 나 혼자였으면 못 가져왔을 텐데 학생 덕분에 가져온 거니까 옮겨주는 값 했다고 생각하고 받아요, 얼른. 할아버지는 제 손에 사과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늦어 손주분이 기다리겠다며 리어카를 포대로 씌워놓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과를 고이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서툰 칼질로 혼자 그 사과를 잘라 먹었습니다. 얼마만인가? 거의 10년 만에 먹는 사과는 참 달고 참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먹으니까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오랜만에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경황이 없어 인사도 못 드리고 사과도 냉큼 받아와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인사드리면서 손녀분과 먹을 사과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과외를 마치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리어카가 없더라고요. 아직 안 오셨나 생각하며 집 앞을 서성이는데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가로등 밑을 지나는 커다란 형체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리어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또 만났네요. 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나를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 오른쪽의 골목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딱 10cm만 더 앞으로 갔으면 충돌이 일어날 뻔했을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와 부딪히진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넘어지셨죠. 오토바이는 끽 소리를 내며 멈추더니 오히려 본인이 짜증을 내며 아이씨 하더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리어카 뒷공무니에서 밀고 있던 제가 얼른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넘어지시면서 손이 좀 까지셨더라고요. 손에서 피나요, 할아버지. 집에 연고 있어요? 연고랑 밴드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긴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 있으세요. 제가 금방 다시 올게요. 병원이 문을 다 닫을 시간이라 그런가? 약국도 문을 하나도 안 열었더라고요. 시내에 거의 다다랐어야 늦게까지 하는 약국 찾아 연고랑 밴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갔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에 두르고 계셨던 옷들을 벗으시고 내복 차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팔다리가 너무 앙상해서 마치 저희 할머니 같아서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학생, 진짜로 다시 왔네. 약국이 멀어서 조금 늦었어요. 늦은 시간인데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연고랑 밴드요. 저는 손수 연고랑 밴드를 할아버지 손에 발라드렸습니다. 자고 있다가 깬 손녀가 방에서 나오더니 할아버지 다쳤냐며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손녀는 제 동생 나이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정겹고 예뻐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다 그 손녀의 물음에 퍼뜩 정신이 들었죠. 아, 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는 학생인데요. 아참, 이걸 드리려고 왔지. 저는 미리 사온 사과 봉지를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 아이고, 그냥 받지, 뭘 또 이런 걸. 사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마트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로만 달라고 했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저는 가방 구석에 있던 봉투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건 그날 받은 과외비였습니다. 사실 돈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손녀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왜 사과밖에 사오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더 맛있는 걸 사올 걸 그랬나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조심스레 돈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됐어요. 안 줘도 돼요, 학생. 학생 써요, 얼른. 얼른 가져가요. 아니에요. 손녀분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붙잡기 전에 얼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한 장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큰 결심으로 돈을 들이고 왔습니다. 다 같이 더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면 더 좋으니깐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혁아, 이거 너 아니야? 동기가 저를 학교 게시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종이가 한가득 붙어 있는 그 중에 동기는 하나의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왼쪽 다리가 불편한 남학생입니다.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어 꼭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노란색 가방의 학생, 바로 저였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걸까? 대체 나한테 어떤 고마운 일이 있다는 걸까?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에 같이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학교에 붙이신 종이를 봤는데요. 아, 네. 그분 찾았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인데요. 어? 이번엔 진짜 본인이 전화 주셨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정리해보려 애쓰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수학이 너머의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정말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어요. 학생, 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가 봐요. 무슨 과 누구누구다. 학생 전화번호 안다. 학생한테 말해주겠다. 이런 전화를 지금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보 전화인 줄 알았는데 직접 전화를 주셨네요. 아, 일단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은데 오늘 학교 몇 시에 마치세요? 아저씨는 제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식당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중식당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이미 짜장면에 짬뽕에 탕수육까지 시켜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역 학생 맞죠? 이리 앉아요. 그곳엔 아저씨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리어카를 끄시는 할아버지와 그 손녀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럼, 네, 맞아요. 제가 아들입니다. 여기가 제 딸이고요. 저를 찾은 것은 할아버지 아들분이었습니다.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는 말에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생, 짜장면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하하, 다행이네요. 미안해요.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네? 아니요. 저는 제가 왜 이걸 얻어먹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걸요. 다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리어카 끄시는 거 도와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친 것도 봐주시고 사과랑 돈까지 주셨다고. 아, 그건 그냥 저희 할머니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식사 대접 받으려고 한 행동도 아니고요. 이 정도로 대접이라뇨. 제가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출장도 자주 다니고 또 일 없을 때는 일용직도 나가고요. 그래서 집에서 잘 못 있어요. 그런데 저 대신해서 저희 아버지, 딸 챙겨주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랑 동생이 생각나서 한 행동인데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민망하면서도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에게 좋은 행동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저씨가 학교에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던 글을 보고 학교에 소문이 퍼지고 교수님들이랑 이사님한테까지 제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교수님이 이사님이 절 찾으신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학생의 선행에 대한 얘기 잘 들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장해요. 우리 동문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지역 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쭉이요. 네? 네? 뭘요? 네? 그게 지역 학생의 선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의사가 되기를 바랄게요. 제가 진짜 남들 앞에서는 안 우는데, 절대로 안 우는데, 그때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볕들 날도 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안 멈췄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그 돈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학교 열심히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가끔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인데 할아버지 댁 손녀랑 제 동생이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비슷한 동네라 그런가 또 우연찮게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공부 가르쳤거든요.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 하더니 정말 같은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 등록금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동생 등록금 제가 다 내줬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직장인 돼서 일 힘들다 칭얼대고 있네요. 저희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그 누구 하나 감사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인연이 닿았고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글로 제 마음이 충분히 닿진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해 봅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잘할 거고 앞으로 닿는 인연들에게도 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아픈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줄 거고 내년에는 꼭 다른 나라의 의료시설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